저는 이제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이 이렇게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자유경제원에서 이 저성장 기조와 또 다시 성장 담론이 필요하다 이런 주제로 이렇게 세미나를 마련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를 보시면은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왜 성장이 이렇게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그 원인을 찾아서 저성장의 내생성을 찾아서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큰 틀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성장 물가 궁변으로 변한 것도 있고 또 산업 구조의 변화도 있고 또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자본 자유화를 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과거와 경제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제도와 패러다임으로는 현재 변화된 경제 여건에서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경제로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여건의 변화에 부응한 그 제도라든지 정책의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제도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에 제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제도의 변화에는 이익 집단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장 또 근본적인 원인은 선진국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뭐 두 가지 차이점만 보면은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은 대개 교환성 통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국제 통화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비교환성 통화를 가지고 있고 국제 통화가 아닌 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선진국은 대개 연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연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런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 대안과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이 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 당연히 기업의 투자 부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투자가 부진해지면서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문제가 되고 또 이 실업 때문에 이제 복지 수요라든지 또 연금에 대한 수요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가 왜 부진한가 원인을 찾으면은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기업 투자가 늘어날 수가 있고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가 왜 부진한가 원인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 규제가 심하다는 거죠. 정부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런 원인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이 굉장히 밝지가 않다 이런 문제 때문에도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원인은 이제 임금이 너무 높고 경쟁 대상국에 비해서 과도한 노사분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정부 규제는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그 어떤 현상에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아무리 뭐 환자가 있는데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해열제를 아무리 처방해 준다 그래도 그 병의 원인을 고쳐주지 않으면 다시 열이 나게 돼 있는 것 마찬가지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내생성, 규제가 왜 이렇게 강화되어 있느냐, 그 내생성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데 또 다른 것은 이제 임금이 높고 또 경쟁 대상국에 비해서 노사분규가 과격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보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연금 시스템하고 이것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높은 생활 물가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악순환 경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그다음 일자리 부족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복지 수요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 구조로 들어가 있는데 연금 시스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연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연금이 있는 집단은 지금 한 3집단이 있습니다. 교사와 아시다시피 공무원, 그 다음에 군인 이 3집단은 대개 연금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나머지 집단은 전부 다 국민연금으로 하게 돼 있다 이런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맥시멈 120만 원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이제 거의 생활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하에서 그 노동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직장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퇴직하고 난 뒤에 생활을 준비해 놓으려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이제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부분들을 선진국 경제학자들은 지적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은 이미 연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 경제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학자들이 미국에서 배워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금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 것이 보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원인, 임금이 높은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생활 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 물가가 높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이런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 물가는 일반적으로 의식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 이런 5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물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알다시피 주택 비용이 과도하게 높다든지 교육 비용이 높다든지 의료 비용이 높다든지 이런 원인이 높은 임금과 과도한 그 노사분규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그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되면서 이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생계형 가계부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뭐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국제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을 해결해 줄 때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부분, 공공 부분이 굉장히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장 경제에서 이 일자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공공 부분이 굉장히 그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공공 부분의 그 비효율성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의 비효율성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공기업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공기업 정책은 처음에는 이제 공기업 구조조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이제 공기업 민영화를 시도를 했고 이것도 이제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공기업 선진화를 시도했습니다. 선진화라는 것은 이제 공기업의 적자를 공기업이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그
그걸 이제 보전하는 이런 방법을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공기업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서 공기업이 민간 부분에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기업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금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공기업 정상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기업의 결과적으로 공기업 공공 부분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디파인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공공 부분과 이 민간 시장 경제 부분이 이렇게 믹스되면서 결과적으로 상당한 우리 경제에 있어서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뭐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다시피 시장 경제 실패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공공 부분이 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우선 정의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와 같은 지금 저성장 기조는 조선이라든 철강, 자동차, 전자 이런 주력 산업이 점차적으로 이제 중국으로 이전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추이만 보더라도 2020년대까지는 3% 후반에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부터는 2% 혹은 1%로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국부의 그 창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부가 축적돼야 되는데 국부를 창출하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금융산업의 그 경쟁력을 높여서 국부를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의 그 경쟁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국부의 유출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금융산업은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금융산업에는 대부분 다 주인이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못 쓰고 있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그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 경제학에서는 국부가 어떻게 창출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논란이 되어 왔는데 그 전부터는 대부분 생산성을 높여서 국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또 부존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그 부존자원을 확보해서 국부 창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무역 거래를 통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은 금융 투자를 통한 국부 창출의 방법이 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미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은 국부를 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금융시장을 개방하게 만들어 가지고 금융에서 국부를 다시 회수하는 이런 방법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80년대 후반에 미국으로부터 대외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되니까 90년부터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개방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국부가 그렇게 많이 축적되지 않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금융이나 서비스 부분의 산업의 경쟁력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완화를 통한 그 기업 투자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임금 격차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임금이
대만이나 홍콩이나 일본에 비해서 경쟁국에 비해서 그 대출 초임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또 독일과 비교해 봤을 때 초임과 피크타임 임금 격차가 독일은 한 2배 정도 나는데 우리나라는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나라가 높은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기 퇴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가계부채, 국가부채 문제가 늘어나는 거죠. 또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규제를 완화하고 또 과도한 임금을 좀 줄여가지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선순환 경제로 우리 경제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격 부분도 물가라든지 물가 안정시키는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주택만 공급하고 교통망을 구축해주지 않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자꾸 주택 가격이 비싸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건설 경기도 침체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진국 같이 주택과 그 교통을 결합해서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빨리 바꿔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주택 가격이 얼마나 비싼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을 좀 낮춰주는 것이 임금을 낮추는데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장 동력을 우리의 주력 산업인 조선이라든지 철강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산업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연시키거나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는 이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거나 또 중소기업 기술력을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서비스 산업과 금융 산업은 경쟁 촉진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지 국고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전부 다 제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몸집은 컸는데 어린애 옷을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그 제도를 가지고는 현재 우리 변화된 경제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도를 고쳐주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간병인 제도 이런 것들은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은 뭐 엄청난 돈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금은 6인 시대 입원해가지고 있으면 6명의 간병인이 거기에서 간병을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돈이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는 이익 집단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을 통해서 이익 집단의 반발을 완화시켜가면서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익 집단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좋지 않은 집단이다 하는 것,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집단이라 하는 것을 또 홍보할 필요도 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제학에서 이익 집단의 역할이라든지, 경제학은 대부분 개인의 행동을 분석하고 정치학은 그룹의 행동을 분석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경제학에서도 이제 공공선택 이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익 집단의 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경제학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산업과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앞으로 더욱더 이 부분은 중요시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고령화로 장기 투자 자산 운용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또 금융 산업이
해외 진출이 앞으로는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금융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그 방법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과학기술 인재에 대해서는 아까 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을 한 것은 앞으로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틀을 만들어주고 제도를 만들어주고 또 비전을 제시해주는 이런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밝은 전망이 있어야지 기업 투자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노력하면은 그리고 이제 뭐 기술을 지원해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노력하면은 이제 좀 더 우리 경제가 빨리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가 부채 규모가 상당히 사실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OECD 기준에 의하면은 국가 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한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공기업의 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을 잘못해서 생긴 부채가 있고 투자를 잘못해서 생긴 부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기업 부채를 자세히 듣다 보면은 투자를 잘못해서 생긴 부채가 9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성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이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구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공기업 부채는 거의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의 인사권과 예산권 그리고 평가권 뭐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상당히 이 부분에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되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가지고 지금의 저성장 기조에서 우리가 탈출해야지 우리 경제가 앞으로 큰 부담 없이 운영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